중일 전쟁 내내 벌어졌던 일본군의 계획된 학살, 즉 난징 대학살로 시작해 193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삼광작전 혹은 신멸작전으로 불리던 전쟁 범죄로 공습과 포격, 전투행위로 사망한 중국 군인과 민간인 사망자를 빼더라도 무려 3,700만 명 이상의 또 다른 중국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아돌프 히틀러가 이끈 나치당이 계획적으로 독일과 독일군 점령지에서 유대인과 슬라브족, 집시와 동성애자, 장애인과 정치범 등 약 1,100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포를 학살한 홀로코스트를 간단히 뛰어넘는 기록이었죠. 당시 일본군은 중국에서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제노사이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난징의 강간을 집필한 아이리스 장은 이런 사실들을 접하면서 과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전표에서 언급했듯 그녀는 아마도 이 끔찍한 학살을 취재하고 집필하면서 난징 대학살 당시의 피해자로 빙의돼 일본군이 저지른 모든 만행을 온몸으로 겪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진심을 모두 투영해 이 책을 집필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런 그녀를 망고의 적이라 여기던 일본의 구구주의자들은 그녀가 사망했을 당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이리스 장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자 그녀의 자살은 난징의 강간이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라며 낄낄대고 이죽거렸습니다. 뻔뻔한 자들의 비겁하고 너절한 자유질이라고나 할까요? 절대 반성하지 않는 일본인들,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미래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이리스 장, 그녀는 1967년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서 미국 국적의 중국인 대학 교수 부부의 이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난징 대학살 사건을 접하게 된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일본군이 난징을 침공했을 때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이유로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통해 외조모부의 난징 학살로부터 가까스로 탈출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난징의 강간이 출판된 이후 그녀는 한 방송국의 작가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난징 대학살이 어찌나 끔찍했던지 수만 명의 중국인들이 사륙당하고 그 시체들이 양쯔강에 던져져 강물이 붉게 물들었다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른이 되면 이 끔찍한 사건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난징의 강간 출판 후 자신을 비난하던 주미 일본 대사와 TV 토론회에서 철저한 증거와 논리로 그의 주장을 반박해 그를 바보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중일 전쟁 당시 난징에서 자행된 일본군의 잔악행위를 폭로한 난징의 강간. 이 책은 철저한 자료조사와 복수의 증언자들의 인터뷰, 자료 사진들을 통해 1937년 난징에서 일어난 대학살과 그 만행의 참상을 생생히 되살린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이 때문에 앞서 언급한 대로 난징 대학살에 대해 영어로 쓰여진 첫 번째 보고서로도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그녀가 특히 주목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중국 난민의 구출을 주도했던 독일인 사업가이자 나치 당원이었던 연 라베였죠. 25만 명의 중국인을 구한 연 라베. 그는 1882년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08년부터 전기제품 회사인 지멘스사의 직원으로 베이징, 텐진, 상하이 등을 거쳐 난징 대학살이 일어났던 1937년에는 독일제 수력발전기 부분의 난징 지점장이었습니다. 당시 난징은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외국 기업은 난징에 중국 지사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치적 지향점이 뚜렷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당시 독일의 해외 지부장이 되는 주요 요건 중 하나가 나치 당원이어야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국의 지멘스 전체 지부를 이끌었던 그가 나치 당원이었던 것은 당시 기준으로는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아무리 사기업일지라도 독재 국가에서 집권당의 당원이 아니고서 주요 직책을 반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도 정당의 강령과 이념이 어찌됐든 출세를 위해서라면 영혼도 바라온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민주주의에 관해서 무지몽매한 자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억눌려 있던 독일인의 민족자 실현이라는 히틀러의 사기적 선동이 잠시 경도됐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뭐가 어쨌든 그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불의라고 판단되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땐 일고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의로운 편에 서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자신이 선한 인간, 양심이 있는 인간임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선행이 더욱 빛나 보이고 작금의 우리네 사항이 더 참담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부재한 대한민국. 그들의 존재를 절실히 원하고 또 확인하고픈 목마름 때문에 말입니다.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그의 나치당원 이력은 이후 그의 인생 후반기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1937년 7월에 시작된 일본의 대중국 침략 전쟁은 상하이 전투를 시작으로 절멸전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점령이 성공하자 중국의 수도 난징을 노리는 일본군은 양쯔강 삼각주 지역으로 밀려오기 시작했고, 전력면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던 중국군이 패주를 거듭하자 일본군은 난징 공격을 더욱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난징에 있던 외국인들은 외교관과 선교사 등 22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난징을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신분이었던 연라베는 탈출하지 않고 뜻을 같이 하는 외국인들과 함께 난징 안전국 국제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위험천만한 위원장직을 스스로 맡고 난징대학과 모든 외국 대사관의 소위 난징 안전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중국 민간인들을 수용해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사실 연라베가 위원회 위원장이 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나치 당원이었으므로 일본과의 협상에 유리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다시 말해 당시 일본은 나치 독일과 동맹국이었으므로 일본 입장에서 동맹국 집권당의 해외 대표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중국 군인만 없다면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러자 난징 주둔 일본군은 제기랄 빌어먹을 민간인 관료놈들, 알았다, 외국인들 만든 안전지대에서의 작전은 일단 하지 않겠다 라며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난징 안전국 국제위원회 요청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937년 12월 13일, 그럼에도 일본군은 난징을 점령하자 안전지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학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살에 맛을 들이자 30만 명의 민간인이 몰려있는 안전지대로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연라베도 자신의 나치당원 신분을 적극 활용해 학살을 방관하는 것은 물론 직접 시행하기까지 하는 일본군 지휘관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라베의 설득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학살을 멈추는데 그쳤을 뿐이었죠. 그마저도 그가 위원회의 외국인이 보는 곳에서만 말입니다. 물론 학살에 미쳐 날뛰는 일본군에게 얼마 안가 이마저도 별 소용이 없게 되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연라베는 일본 대사나 일본군 지휘관에게 항의서원을 보내거나 학살의 이유를 따져 묻는 등 학살을 멈추게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직적인 학살을 계획했고 또 그 학살의 피를 뒤집어쓰고 있던 일본군에게 이런 연라베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노력을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이 때문에 결국 수많은 중국인들이 난징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라베와 위원회 인사들의 목숨을 건 지원 전술 덕분에 목숨을 건져 난징을 탈출한 중국 민간인 수가 무려 25만 명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라베의 업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본 학살의 내용, 위원회 사람들과 중국 난민들이 들려준 학살의 내용들을 자신의 일기를 통해 모두 기록으로 남겨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는 일본 우익들의 논리에 대한 강력한 대항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38년 2월 난징 대학살이 진정될 무렵 그는 독일 정부의 훈령에 따라 난징을 떠나 상하이를 거쳐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던 자신이 직접 겪고 본 일들을 기록한 많은 자료들도 가지고 갔죠.
그리고 독일에 도착한 그는 베를린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본군이 자행한 비인간적인 행위를 기록한 필름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히틀러에게 일본을 설득해달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활동 때문에 게슈타포에게 체포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의 편지 역시 히틀러에게 전달되지 않았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필름 역시 모두 압수당했고 더 이상의 대중 강연이나 집필 활동은 금지됐습니다.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소련으로 영토를 넓히려는 야욕에 불타고 있던 히틀러가 이에 반드시 필요한 일본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니, 그 역시 자신의 정치적인 이유를 위해선 몇십만 명의 민간인쯤은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다는 악마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라베는 소련군에게 체포됐습니다. 과거 나치당이었던 사실이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이죠. 이런 이유로 그는 소련군에게 끔찍한 학대를 당했고 나치라면 이를 갈았던 전후 독일에서는 취업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나치의 열성당원이 아니었던 사실을 증명하느라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운이 좋았던 것은 그를 체포했던 소련군이 그를 죽이지 않고 영국군에게 넘겨줬던 것이었죠. 결국 1940년 6월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나치 당원이었던 족쇄에서는 풀려나게 됐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은 끼니를 거리는 극빈 생활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동스러운 일이 일어났죠. 1948년 국공내전이 한창 진행 중이었음에도 연라베의 딱한 사정을 들은 난징 시민들이 자발적인 모금 운동을 벌여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2만 달러 정도의 금액을 모금했던 것입니다. 언뜻 보면 작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중국의 경제 사정을 볼 때 이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난징 시장은 직접 독일로 건너가 이 돈을 연라베에게 전달했고 난징 시민들은 먹을거리를 모아 그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가난은 그의 건강을 해치고 말았고 1950년 1월 연라베는 심장마비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 인근 공동묘지에 초라하게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1997년 다시 한번 감동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난징시 인민정부가 연라베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그의 묘비석을 난징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 연라베가 650명의 중국 난민을 보호했던 그가 살았던 오래된 집은 지금 연라베아 국제안전지대 기념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난징 대학살 당시 일본군의 만행을 멈추게 해달라고 히틀러에게 보낸 편지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난징에는 인류의 도덕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저와 독일에게 보내는 신뢰를 결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총통각하 부디 깊은 인류애를 발휘하시어 중국인들로 하여금 독일을 자유로운 국가로 기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인류의 도덕이라 그리고 총통의 인류애라. 연라베 그는 이런 내용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짐승보다 못한 자에게 고결한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연라베야말로 나치 당원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당시 난징의 학살을 보고 자구의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독일인 연라베가 아니었더라도 심지어 일본의 동맹국이 독일보다는 다소 민주적인 국가였던 미국이나 영국 혹은 프랑스였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히틀러의 사이코패스적 또는 소시오패스적 기질이 아니었더라도 당시 전반적인 서방의 세계관은 인종차별적인 관점에 경도돼 있었으니 말이죠. 그러다 보니 또 다른 관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의 선함을 그린 영화가 중국과 독일 등에서 몇 편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사형관을 장악하고 거대 자본을 가진 헐리우드 등에선 그에 관한 영화가 결코 제작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야기로 따지자면 이보다 더 극적인 내용도 없을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연라베가 봉사했던 국가와 그의 국적, 그리고 역시 이념의 문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아시아인과 중국, 독일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요소들, 아시아인을 무시하는 인종차별적인 문제와 더불어 연라베가 패전국 독일인이었다는 점, 그리고 어찌됐든 그가 유대인들이 저주하지 않는 나치 당원이었다는 점, 그가 선행을 베풀었던 장소가 미국 등 서방의 자본이 경계에 맞지 않는 공산국가이자 미국과 패권을 겨루게 될, 아니 이미 겨루고 있는 중국이라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무나도 멋지게 그려진 신들러의 리스트라는 이름에 가려 그가 남긴 이야기는 묻혀지고 또 잊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룬 업적이 오스카 신들러의 업적에 절대 뒤지지 않는데도, 아니 그 이상의 업적이었는데도 말이죠. 오스카 신들러가 구한 유대인과 연 라베가 구한 아시아인의 차이 때문일까요? 똑같은 독일인이요, 똑같은 나치 당원이었던 그들의 업적이 왜 이리도 한쪽은 무겁게 다른 한쪽은 가볍기는커녕 존재 가치도 없이 취급되는지 참으로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리스장 3부에서 뵙겠습니다.